지난 8일간 이어졌던 온화한 날씨가 오늘부터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뉴욕 일원의 강추위가 예보됐습니다. 뉴욕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간호사 파업이 닷새째에 접어들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 뉴욕협의회가 한흑간 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맨해튼 할렘가의 사랑의 손길을 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6천 건에 달하는 소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간소화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지난 8일간 이어졌던 온화한 날씨가 오늘부터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뉴욕 일원의 강추위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북극권의 찬 공기가 대서양 연안을 따라 남하하면서 이번 주 후반부터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전역의 체감 온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7일에는 눈 소식도 예고돼 있으며 이날 최저 기온은 화씨 24도, 체감 온도는 화씨 18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19일 체감 온도 화씨 5도까지 떨어진 이후 20일 체감 온도는 화씨 0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과 도로 결빙도 우려됩니다. 특히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밤과 이른 아침 시간대에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간호사 파업이 닷새째에 접어들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마운트 사이나이 헬스 시스템, 몬테피오레 메디컬 센터,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 소속 1만 5천여 명의 간호사들이 5일째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측 대표들과 간호사 노조 대표들은 15일 저녁에 협상을 재개해 몇 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병원 측은 노조의 제안이 비합리적이라며 향후 협상은 중재자를 통해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의 협상이 좌절되자 16일에 예정됐던 몬테피오레와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관계자들과 노조 측에 회의가 결렬됐습니다. 노조 측이 파업에 나선 핵심 이유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직장 내 안전 문제입니다. 간호사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규모 이직과 신규 인력 유입 감소로 현장 인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 수요만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충원을 미루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 1명이 동시에 14에서 15명의 환자를 맞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호사들은 이러한 구조가 의료사고 위험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 뉴욕협의회가 한흑간 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맨해튼 할렘가의 사랑의 손길을 폈습니다. 민화협 임마철 대표 상임 의장, 박면수 상임 의장, 임준택 패션업체 셰프 부사장 등 관계자들은 15일 맨해튼 132가 할렘 교회의 모자, 장갑, 스카프 등 3만 달러 상당의 겨울 용품 2천여 점을 전달했습니다. 패션업체 셰프를 운영하는 임마철 회장, 임준택 부사장 부자는 매년 이 행사를 위해 겨울 용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민화협은 기부를 통해 민권운동의 기수였던 고 찰스 랭글 전 연방하원의원과 20년 이상 교류하며 한흑간 친선을 다지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택 부사장은 찰스 랭글 의원은 지난해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고인과 함께했던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화협 관계자는 매년 크리스마스 전후에 이 행사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교회 측 사정으로 늦어졌다며 할렘가 주민들이 모자, 장갑 등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6천 건에 달하는 소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간소화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14일 뉴욕시 소기업들이 납부하는 수수료와 벌금을 목록화하고 줄일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시의 규정들이 어렵고 복잡해 소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힘들고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의 역사는 소기업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데
시정부는 소기업이 문을 열고 운영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왔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고 소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하는 벌금과 수수료를 완화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뉴욕시 경제정의 담당 부시장의 지휘 아래 7개 시정부 기관은 앞으로 45일 이내에 징수하는 모든 수수료와 소기업 대상 벌금 목록을 작성하고 감면 아이디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90일 이내에 불필요한 규정을 파악해 관련 수수료를 폐지한 뒤 180일 내에 시정부와 의회가 협력해 수수료 제거를 위한 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은 소기업 설립 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행정명령 시행 1년 안에 지원 프로그램 성과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보험료 및 처방약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정부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돈을 국민에게 직접 보내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보험료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오바마케어에 대해 보험회사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며 수십억 달러의 세금 보조금이 보험사들 주가를 1,700% 이상 치솟게 했고 그 사이에 국민들은 해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이 뻔뻔한 사기극을 끝내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의료저축계좌에 돈을 직접 넣어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직접 의료보험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더 적은 돈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보험회사와 의료 제공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가격 투명성을 요구해 특수이익 집단이 국민들의 희생을 볼모 삼아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처방약 가격이 80에서 90%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글로벌 제약사들에 대해 관세 조치를 압박하며 미국에서 판매하는 처방약 가격 인하를 끌어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을 향해 이 같은 구상을 지체 없이 법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환급 시즌을 예고했으나 연방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자 수백만 명은 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연방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자가 상환 불능인 디폴트 상태일 경우 세금 환급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류 대상에는 자녀 세액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도 포함됩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됐던 강제 징수 절차가 재개됨에 따라 2026년은 징수가 전면 시행되는 첫 번째 세금 시즌이 됩니다. 현재 국내 약 900만 명이 학자금 상환을 9개월 이상 연체한 디폴트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급금을 보호하려면 세금 보고 전 학자금 융자 사이트에 로그인해 본인의 디폴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디폴트 상태가 아니라면 소득연동 상환 플랜, 유예 또는 포베어런스 신청을 통해 강제 징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 대상인 경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일괄리 정하여 디폴트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지만 높은 이자를 감수해야 하기에 세금 보고를 10월로 연장 신청한 뒤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절차를 시작했더라도 세금 제출 직전에 다시 재무부에 문의해 압류 명단에서 제외되었는지 최종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라는 부처 이름을 전쟁부로 바꾸는 데에 1억 2,500만 달러가 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방의회 예산국은 최근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과 예산위원회 민주당 간사 제프 머클리 의원에게 상세한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보내고 CBO 홈페이지에도 공개했습니다. 제목이 전쟁부라는 명칭 사용에 드는 비용이라고 달린 이 보고서에서 CBO는 명칭 변경의 속도와 범위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간판, 웹사이트, 표지판, 서류 양식, 편지지, 깃발, 상패, 배지, 훈련 교재 등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CBO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9월 5일에 내린 행정명령 제14,347호는 국방부의 보조 명칭으로 전쟁부를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BO는 이 행정명령만 시행할 경우와 입법을 통해 국방부라는 법적 부처명 자체를 전쟁부로 변경해버리는 경우의 비용을 각각 추계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의 경우 계층의 구체적 폭과 시행 속도에 따라
비용에 큰 차이가 났지만 최소 수백만 달러, 많게는 1억 2,5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CBO는 국방부가 계층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범위로 시행할지 밝히지 않고 있어 추계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대학의 연구력을 평가하는 세계 대학 순위에서 하버드대가 1위에서 3위로 떨어진 반면 중국 저장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학술지에 발표된 각 대학 논문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2025 CWTS 라이덴 랭킹에서 중국 대학들의 순위가 급상승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각 대학 논문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중국 저장대가 1위, 하버드대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와 4에서 9위 또한 중국 대학이 차지했습니다. 10위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입니다. 하버드대는 20년 전보다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내려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최상위 대학들의 문제는 연구 생산량 감소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라이덴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대학인 미시간대,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존스홉킨스대, 워싱턴대 시애틀 캠퍼스, 펜실베이니아대, 스탠퍼드대 등 모두가 20년 전보다 더 많은 연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대학들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연구량이 증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정부가 연구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이 같은 대학 순위 변화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 대학들의 상대적 하락세를 직접적으로 촉발한 것은 아니지만 그 하락세를 가속화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연구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수십억 달러를 대학에 투자하면서 외국 연구자를 끌어들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휴대전화가 암 등의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기존 지침을 홈페이지에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보건복지부가 휴대전화 방사선과 건강의 연관성을 다시 살펴보는 연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연방식품의약국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무선 주파수, 에너지 노출이 건강 문제와 연관되지 않는다는 기존 결론을 담은 웹페이지들을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이번 변화의 중심에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휴대전화와 와이파이 등 무선기기가 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환경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연방법원에 청원을 제기해 연방통신위원회가 무선 방사선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압박했고 휴대전화 때문에 뇌종양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대리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한 팟캐스트에서는 아이들이 독성의 숲 속을 헤엄치고 있다며 소아 만성 질환의 원인 중 하나로 휴대전화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주류 과학계의 시각은 여전히 다릅니다. FDA를 비롯한 다수의 과학기관들은 지금까지 휴대전화 사용과 암 발생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려왔습니다. 존스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의 암 역학자인 엘리자베스 플라츠 교수는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도 휴대전화 사용과 암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는 암을 유발하는 유형의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와 다년간의 독점 스트리밍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넷플릭스는 극장 상영과 자체 배급 기간을 거친 소니 영화를 전 세계에서 스트리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새로운 계약은 개별 지역 권리가 확보되는 대로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29년 초쯤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될 첫 소니 영화로는 크리스틴 해나의 베스트셀러 나이팅게일을 각색한 동명의 영화와 애니메이션 버즈, 닌텐도 게임 기반 실사 영화 젤다의 전설, 스파이더맨 비욘드 더 유니버스, 샘 맨데스 감독의 비틀스 전기 영화 4부작 등이 포함된다고 넷플릭스는 소개했습니다. 넷플릭스와 소니 측은 이번 계약의 재정적인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할리우드 매체 데드라인과 버라이어티 등은 양사의 거래 금액이 70억 달러를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으로 추정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콘텐츠를 확대하는 대규모 계약을 잇따라 성사하면서 업계 내 장악력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K-팝의 상징 BTS가 대규모 월드 투어와 함께 화려한 컴백을 알렸습니다. 이번 투어는 런던, 도쿄, 뮌헨, 시드니를 비롯한 전 세계의 주요 도시를 거치는 79회 일정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8월 1일과 2일엔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에 위치한 მეტ라이프 스타디움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번 복귀는 2022년 3월 한국에서의 병역 의무 수행을 위해 장기 휴식기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이후 4년의 공백기 끝에 이루어져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연 티켓은 1월 22일 오전 11시에 사전 예매가 가능하며 일반 예매는 1월 24일 오전 11시에 시작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8천 건으로 전주 대비 9천 건 감소했으며 다우존스의 집계치를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 시도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17%였으며 반대는 47%였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앞으로 입사 지원자에게 프롬프트 능력 테스트를 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종목 최강자인 클로이 김이 어깨 부상에도 오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단 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올해의 차 조직위원회는 현대의 팰리세이드를 2026 북미 올해의 유틸리티 차량으로 선정했습니다. 소설 파친코의 저자 이민진 작가의 세 번째 장편 소설 라메리칸 학원이 오는 9월 29일 출간됩니다. 연방 우정국이 복서 무하마드 알리의 기념 우표를 15일 발행했습니다. 우표는 1974년 흑백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다음 달엔 영화배우 브루스리 기념 포에버 우표도 발매할 예정입니다. 2010년 주문했던 노키아 휴대폰이 리비아 내전을 거쳐 16년 만인 2026년에 주인에게 배달됐습니다. 주인은 휴대폰이 아니라 유물을 받은 기분이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가벼운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최저 기온은 3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7분, 해지는 시간은 4시 5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16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